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혼이 난 첫날 밤에 괴한이 신랑을 살해하자 모진 고생 끝에 새색시가 범인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하고도 밀양 땅에 임계현이라는 진사가 있었다. 임진사는 중년에 상처하고 후처를 맞아들였는데 전처에게서 아들 하나를 둔 그는 후처에게서도 또 소생을 보았다. 임진사는 후처가 은연중 큰아들을 괄시하는 것을 보고는 눈칫밥을 먹지 않게 하려고 급히 서둘러 장가를 보냈다. 아들이 장가가는 날 임진사는 후행으로 따라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첫날 밤에 어떤 놈이 신방에 뛰어들어 신랑의 목을 베어서는 내빼버렸다. 참혹한 소식을 들은 신부아버지는 딸을 결박지어 뜰 아래에 꿇어 앉혀놓고는 몽둥이 찜질을 하며 문초했다. 같이 자던 가군의 머리가 달아났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서 이실 짓고 와라.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엉클어져 쑥대밭이 되었건만 새각시는 미처 그걸 쓸어 올릴 생각도 못한 채 눈물을 좔좔 쏟으며 아버님,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이 어찌 이 딸의 청백함을 믿지 못하나이까. 소녀, 티끌만한 죄라도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생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하고 애절하게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쓰러졌다. 임진사도 이는 분명 새며느리가 다른 사내와 짜고 아들을 죽였거나 아니면 며느리를 짝사랑하던 놈이 둘이 곤히 잘 때 뛰어들어 아들의 머리를 잘라갔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묻던 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애타게 쳐다보며 아버님, 소녀 이미 임시가문의 사람이 되었으니 죽은 낭군님을 따라가서 함께 묻히겠나이다. 하고 관을 붙잡고 따라 나섰다. 며느리가 정녕 내 아들을 죽였다면 제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한들 어찌 저다지도 슬퍼하며 또 따라와 죽기를 바랄 소냐 하는 생각이 든 임진사는 뭐하러 쫓아오느냐? 죽은 사람은 기왕 죽었으니 산 사람이라도 살아서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하고 누명도 벗어야지. 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며느리를 준절히 꾸짖었다. 겨우 며느리를 떼어놓은 임진사는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온 그날부터 사랑방에 들어가더니 두문불출하였다. 며느리는 생각할수록 기가 찼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결백하다고 해도 둘이 자다가 남편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도 몰랐으니 사람들이 의심해도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자진하려다가도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고 누명을 벗어야지. 라고 하던 시아버지의 말이 귀에 쟁쟁한지라 마음을 고쳐먹고 원수 갚을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집안과 자기 마을에는 남편을 죽일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시집이 아니면 시집이 있는 마을에 남편을 죽인 원수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남자로 변장한 다음 임진사 집 인근의 동네 거지들과 어울려 함께 빌어먹으며 다녔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임진사 집 안채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쪽잠을 잤다. 이렇게 서너 달 동안 정보를 모으며 다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진사 집 키다리 종놈이 술이 얼근하여서는 시근덕거리며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내일 하더니 벌써 석 달이 지났수다. 이제 더는 못 참겠소. 하며 큰 소리치는 것이 들려왔다. 종놈이 어찌하여 한밤중에 내 당에 무람없이 뛰어들어 저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칠까? 이상한 생각이 든 며느리가 귀를 쫑긋 세우니 생각 외로 마나님의 은근한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마루 밑에서 나와 창문에 다가가 귀를 바싹대고 엿듣다가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님이 종놈의 손을 잡고 귀에다 입을 대고 소곤소곤 모시라고 어르고 있었는데 종놈의 말소리는 외려 노파만 같다. 그따위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모가지만 잘 나오면 종문서도 없애고 남산의 사흘가리 개똥밭에다가 부엌대기가 나니한데 장가 보내준다던 것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성사된 게 있어? 목소리를 좀 낮춰. 이 말이 영감귀에 들어가면 자네나 내나 황천객이 된다는 걸 몰라. 주인 마누라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손으로 삿대질하며 엄포를 놓건만 속이에 경일 끼었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 번 죽기는 정해 놓았으니 난 겁나지 않소? 겁이 나면 어서 종문서를 내 앞에서 태워버리고 갓난이와 잔치나 시켜주오. 이 사람아, 자네도 보다시피 영감이 두문불출하며 아무도 안 만나니 말을 할 새가 있어야지. 그리고 갓난이는 밤마다 자네에게 나가 있다시피 하여 밤마다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뭘 그래. 잔치하면 별다른 줄 아나. 자, 이 여기 몇 양 있으니 내일 아침 해정술에 국이나 한 그릇 하게. 주인 마누라는 허리춤을 헤치더니 엽전 연나뭇잎을 내놓았다. 여느 때 같으면 입이 해벌쭉해서 돈을 움켜쥐고 돌아갈 종놈이었건만 오늘은 허여멀쑥한 주인 마누라의 허벅지를 보자 딴 마음이 불쑥 생겼다. 그까짓 푼돈으로 날 또 올리려고요. 어림도 없으다. 기왕 주려면 잔치할 돈이라도 주시오. 그런 돈이 내게 있으면 진작 주었지. 속이 제가 되도록 여태 있었겠나. 주인 마누라가 눈을 빗뜨면서 종놈을 훑어보았다. 그러자 종놈이 주인 마누라의 허벅지 위에 손을 가져다 놓으면서 음흉하게 웃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으다. 꽁 대신 달기라고 어쩌겠소? 내 요구를 들어주겠소? 아니면 주인 영감님께 그래, 내 몸을 어떻게 한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지. 하고 주인 마누라가 따졌다. 종놈이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해에 웃으며 그야 물론이지요. 하고 주인 마누라를 끌어안았다. 며느리는 그 꼴을 보고 구역질이 나서는 물러서서 임진사에게 고하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았다. 분명 연놈이 간악한 꾀로 남편을 죽였겠는데 증거가 없었다. 먼저 남편의 수급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하려고 그 길로 종놈방 근처에 가서는 숨어서 종놈이 오기를 기다렸다. 반 시즌 정도 지나자 종놈이 돌아왔다. 그러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내 다녀온다더니 왜 이제 와요? 설마 아니, 오늘은 반문서와 잔치할 돈을 받아왔겠지요? 볼 부은 소리로 캐고드는 것은 부엌대기 갓난이의 목소리였다. 종놈이 어물쩍거렸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물렁팥죽 같은 당신이 여우 같은 그 여자한테 또 속았지 별 수 있나요? 증거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의붓답이 재산날 미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증거가 똑똑하지 못해? 그러지 않아도 여우 같은 여자가 수급을 보고는 내다무더라는 걸 후일을 생각하고 항아리에다 잘 밀봉해서는 벽장 안에 넣어뒀다. 너는 내가 종노릇 한다고 뼈도 없고 심줄도 없는 무골충인 것 같으냐? 모든 것이 손금 보듯 환했다. 며느리는 즉시 몸을 빼 임진사가 거처하는 사랑채로 갔다. 아버님 계시옵니까? 누구 잤소? 예, 아버님께 긴히 여쭐 말씀이 있사오니 문 좀 열어주옵소서. 아니, 누군데? 이 야밤 삼경에
아버님의 며느리 옵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여길 왔나? 며느리는 무릎을 꺾고 앉아 임진사에게 무난한 후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석 달 동안이나 남장을 하고는 거지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 그 경과를 이야기했다. 아버님, 원수를 찾았나이다. 무엇이라? 그게 어느 놈이더냐? 바로 이 울 안에 있사옵니다. 뭐라고? 내 집안에 흉수가 있다니. 임진사는 기절초풍할 지경으로 놀라서 며느리 쪽에 다가왔다.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담아 들었다. 임진사는 자기의 아내여 명색이 계모인데 설마 자식을 죽였을까? 하고 생각하더니 말없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고추 벽장으로 갔다. 가서는 벽장 깊숙이 있던 항아리 안에서 꽁꽁 싸맨 아들의 수급을 찾아냈다. 촛불을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니 그때까지도 아들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임진사는 그 길로 내당에 들어가 후처 앞에 아들이 머리를 내놓았다. 후처는 악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자빠졌다. 임진사는 후처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엄포를 놓았다. 살고 싶으면 이실 짓고 하라.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다가 또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니 아들까지 낳고 사는 부부지간에 설마 내쫓겠느냐 싶어서 후처는 사실대로 자백했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려고 종놈을 시켜서 죽이게 했습니다. 어째서 하필 첫날 밤에 죽였느냐? 그래야만 며느리가 죽인 것으로 되기에 그랬습니다. 임진사는 하인더러 종놈을 붙잡아오라고 했다. 종놈이 잡혀오자 후처와 함께 결박하여 안방에 쳐넣고는 밖에서 대못을 박았다. 그런 다음 종과 하인들을 불러서는 종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문서와 재물을 골고루 나눠줬다. 모두에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분부하고는 손수 집과 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 사람 며느리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임진사는 백지에다가 무엇을 써서는 그것을 품속에 넣고 며느리와 같이 뒷산으로 가서 아들을 다시 매장하였다. 남편의 무덤에 쓰러져 하도 슬피 울며 길게 사설하는 게 이상해서 임진사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주머니 고름에 찬 은장도에서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임진사가 크게 소리치며 손으로 비수를 찐 며느리의 손을 치니 칼이 땅에 떨어졌다. 공연한 생각일세. 죽은 사람은 기왕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춘이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서 품 안에서 편지를 꺼냈다. 내가 며느라기 이야기를 사돈어른께 상세히 썼으니 이걸 가져다 드리고 자네도 죽을 생각은 그만하고 새 인생 살게나. 아버님은요?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시게. 며느리를 본가로 떠나보낸 임진사는 고향 산천을 한 바퀴 휘하고 돌아보고 나서 그 길로 금강산 장안사를 찾아가 출가했다. 임진사는 몰랐지만 새색시 역시 본가에 가는 대신에 그 길로 밀양 근처에 있는 비구니 함자로 출가했다. 그 절에서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생에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했는데 그녀는 평생을 불승으로 살며 죽을 때까지 산문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민담은 사명대사 유정과 관련된 후일의 구전설화와 연계된다. 그것은 임진사가 바로 훗날 임진왜란 때 불우이업적을 쌓고 사신으로 일본까지 갔다 온 유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후행은 상객입니다. 즉, 혼인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어른을 말합니다. 가구는 남편입니다. 특히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람은 예의입니다. 부끄러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있음.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사흘가리는 소를 데리고 사흘 낮 동안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말합니다. 개똥밭은 땅이건 밭입니다. 해정은 해장의 본뒷말입니다. 해정은 전날의 술기운을 품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해장국 따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는 것입니다. 흉수는 악행, 악인입니다. 흉악한 짓을 하는 솜씨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설은 잔소리나 푸념을 길게 늘어놓음 또는 그 잔소리와 푸념입니다. 산문은 절의 바깥문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 김동훈, 허경진, 허희훈 교수가 주편한 책 황구연 민담집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사명당 유정에 관한 자료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개최한 특별 전시회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전시도록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와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